어머니, 진명이 제 앞으로 잠깐만 옮겨주시면 안 돼요? 단 2주면 돼요. 대출 받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43 아들에게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한의사라는 그 여자. 기쁜 마음에 함께 간 4월 초파일절 나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50년을 알고 지낸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건네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쪽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15억짜리 우리 집이었습니다. 명의만 넘기면 일주일 안에 집을 팔아치우고 사라질 계획. 어머님, 빨리 도장 찍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 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72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의 평범한 할머니지요. 평생을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처음 관음사에 올랐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산길을 1시간이나 걸어 올라가야 하는 깊은 산속 절이었지만 법당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평화로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후로 50년 가까이 매달 초하루면 어김없이 그 절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시절도 있었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올라가던 시절도 있었지요. 아들 민준이가 어릴 땐 업고 올라갔고 민준이가 자라서는 함께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관음사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절에 가서 부처님께 마음을 의지했어요. 해안 스님과도 오랜 인연을 맺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스님이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그 절을 지키셨지요. 하지만 제가 50년을 믿고 의지했던 그 절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겐 외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올해 43인데 어쩜 그렇게 내성적인지 20 넘어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누구한테 의지하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외로우면 누가 곁에 있어주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도 주선해보고 결혼정보회사에도 등록을 해봤지만 번번이 물거품이 되었지요. 민준이가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도 나왔고 회사도 다니고 성격도 온순하고 다만 사람을 만나는 게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달 전쯤이었을까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퇴근 후였는지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무산되는 건 아닐까? 혹시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는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한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5살 어린데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민준이 목소리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그 아이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떨림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데려와봐. 엄마가 밥 차려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쁜 마음에 곧장 방으로 들어가 작은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준이한테도 드디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부디 좋은 인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늙은이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약속한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단아한 투피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최유진 씨예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 씨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곱고 단정했어요. 하늘색 정장이 잘 어울렸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으며 말투도 차분하고 공손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덥지? 얼른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하며 살짝 유진 씨를 훑어봤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단발이었으며 손엔 과한 장신구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한의사라고 했던가요? 어쩐지 차분한 분위기가 그럴듯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오빠한테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시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가 평생 신심이 깊으신 분이셔서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랐답니다. 유진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같은 불자라니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나 그래요? 그럼 우리 인연이 참 깊은 거네요. 나도 평생을 관음사를 다녔는데. 네, 어머님. 저도 그 말씀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유진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잡채, 나물 3가지, 된장찌개까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요. 식사를 하는 내내 유진 씨는 제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갈비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잡채간이 딱 맞다. 된장찌개가 구수하다. 하나하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해졌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한테 배워야겠어요. 호호, 뭘. 자주 와서 먹어요. 민준이는 그저 행복한 얼굴로 유진 씨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어요. 우리 아들도 드디어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 생겼구나.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곧 4월 초파일이잖아요. 석가탄신일에 어머님께서 평소 다니시는 관음사에 저희 셋이 함께 가면 어떨까 해서요. 연등도 달고 부처님께 인사도 드리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감이 먼저 시어머니랑 절에 가자고 제안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절에 가자고 해도 싫어하기 바쁜데 이렇게 먼저 나서는 아가씨는 처음이었어요. 어머나 정말? 그럼 좋지. 나야 당연히 좋고 말고. 제 대답에 유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오랜만에 관음사 가보고 싶었어요. 엄마랑 유진이랑 같이 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 그럼 그날 가자. 내가 미리 스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가족 이름으로 등 예약해 놓을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내 평생 다녔던 그 절에 내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과 함께 간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게 정말 큰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초파일이 다가오자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옷장 깊숙이 모셔뒀던 베이지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명절에 입으라고 사준 한복이었는데 요즘은 입을 일이 없어서 장롱 속에만 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드디어 장가 가나 봐.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지?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기쁜 날인데 눈물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이와 유진 씨가 함께 왔습니다. 유진 씨는 오늘따라 더욱 단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곱게 빗어 뒤로 넘겼고 화장도 절에 가기에 딱 맞게 은은하게 했더군요. 어머님, 오늘 한복 입으시니까 정말 고우세요. 에이, 뭘. 유진이가 더 예쁘지. 민준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관음사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창밖으로 연초록빛 실록이 눈부시게 펼쳐졌어요. 5월 초파일이라 날씨도 화창하고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 씨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관음사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허허,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벌써 50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내 시아버지랑 처음 여기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와, 50년이나요. 그럼 혹시 어머님께서 특별히 친하신 스님 같은 분 계세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유진 씨의 목소리 톤이 살짝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며느리감이 시어머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친하다기보다는 해안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나랑 나이가 비슷하시거든.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관음사에 계셨는데 이제는 이 절의 조실 스님이 되셨지. 아, 해안 스님이요.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백미러에 비친 그 얼굴이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인 착각이었을까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을 때는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산길 끝에 관음사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풍경 소리가 들렸고 오색 연등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어머님, 저희 빨리 등 달러가요. 유진 씨가 제 팔을 다정하게 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도 한껏 녹았어요. 우리 셋은 손을 잡고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절마당은 이미 많은 신도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에는 오색 연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 아래로 연등을 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민준이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연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과 곧 며느리가 될 사람과 함께 내가 평생 다닌 절에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연등을 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앞마당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스님들과 신도의 보살님들이 분주하게 연등을 달아주고 계셨어요. 오색 천으로 만든 연등들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아, 너희 둘 이름으로 하나, 그리고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나 달자꾸나. 네, 어머니. 민준이가 연등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유진 씨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시선이 법당 쪽을 향했다가 요사체 쪽을 향했다가 다시 연등 다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말을 걸자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연등을 달아주시던 분은
신도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신 미선 보살님이었어요. 저보다 10살쯤 어리신 분인데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사이였지요. 어머, 정순 보살님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미선 보살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오늘은 어디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제가 민준이와 유진 씨를 소개했습니다. 호호, 우리 아들 민준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곧 며느리가 될 아가씨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선 보살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유진 씨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뭐랄까 경계심 같은 게 섞인 표정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미선 보살님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더니 얼른 고개를 돌려 연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축하해 주셨을 텐데 오늘은 뭔가 어색하게 서둘러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원을 빌으시면서 등을 달아드릴게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요. 부처님, 우리 민준이와 유진 양이 부디 백년해로하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니 연등이 우리 이름표와 함께 높이 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연등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등불처럼 우리 가족의 앞날도 환하게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님, 우리 법당에 가서 예불 드려요. 유진 씨의 제안에 우리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은 향 냄새와 촛불 냄새가 가득했어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법당 한쪽에 해안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님은 저를 보시더니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곤 유진 씨 쪽을 힐끗 보시더니 손짓으로 저에게 잠시 후에 조실방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스님이 왜 저러실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민준이와 유진 씨와 함께 법당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요사체 뒤편에 있단다. 저 잠깐 다녀올게요. 민준 오빠, 어머님이랑 먼저 구경하고 계세요. 유진 씨가 자리를 뜬 사이 해안 스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눈빛도 무거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정순 보살, 오랜만이네요. 스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네, 아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해안 스님은 잠시 민준이를 보시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순 보살, 잠깐 조실방으로 오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금요? 네, 중요한 일입니다. 스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인데 스님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여기서 유진이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스님 뵙고 금방 올게. 네, 어머니. 저는 해안 스님을 따라 조용한 곳에 있는 조실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선 보살님의 굳어진 표정, 해안 스님의 심각한 얼굴, 그리고 유진 씨를 보던 그 묘한 시선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조실방 문이 열렸습니다. 스님이 안으로 들어가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방 안으로 들어서자 스님은 문을 꼭 닫으셨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향 냄새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방석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스님도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세요? 해안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순 보살, 오늘 함께 오신 그 여자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최유진이라고 했습니까? 네. 스님께서 어떻게... 해안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더니 한참을 그렇게 계셨어요. 마치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법당에서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10년이 지나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최유진이 아닙니다. 본명은 강민정이고 10년 전에 이 절에서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정? 10년 전의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 이 절에 보강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정순 보살 아드님쯤 되는 나이였지요. 수행도 열심히 하고 신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참 좋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옆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민정이라는 여자가 절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신도처럼 보였어요. 자주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스님들한테도 공손했고 다른 신도들하고도 잘 어울렸지요. 그런데요. 그러다 점점 보강 스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을 요청했어요. 자신이 힘든 처지라며 스님께 조언을 구했지요. 보강 스님은 선의로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게 스님의 잘못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보강 스님과 단둘이 있는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울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다가 보강 스님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며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그 순간을요. 그 여자는 미리 숨겨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던 겁니다. 각도를 교묘하게 잡아서 마치 스님이 여자를 껴안고 있는 것처럼 어깨를 어기고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입던 옷을 일부러 흐트러뜨려서 더 선정적으로 보이게 조작까지 했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그 사진을 들고 와서 스님을 협박했습니다. 절에 불사금을 달라고요. 당시 관음사에서는 대웅전 보수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신도들이 10년 동안 정성껏 모은 거액의 불사금이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 여자는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언론에 퍼뜨리고 보강 스님을 파괴승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세상에. 그래서요? 보강 스님은 견디다 못해 결국 저와주지 스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절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지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절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날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신도로 위장해서
요사체에 머물렀어요. 그날 밤 불사금을 보관하던 칠성각 불단 뒤 금고를 털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이튿날 아침 발견됐을 때는 이미 그 여자는 종적을 감춘 뒤였어요. 휴대전화도 해지됐고 살던 오피스텔도 비어 있었고 신분증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해안 스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보강 스님은 결백했지만 그 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책하셨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그 여자의 본심을 알아봤더라면 하면서요. 결국 환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스님, 그게 정말 오늘 온 그 여자가 맞습니까? 10년이 지나서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그 눈빛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그 시선 말입니다. 해안 스님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색이 발해 있었어요. 이걸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라 지금과는 조금 달랐지만 얼굴 윤곽은 분명히 오늘 본 유진 씨였어요. 머리 스타일도 달랐고 화장도 지금보다 진했지만 그 눈매와 인매는 똑같았습니다. 당시 절에 남아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혹시 또 나타날까봐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요.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 옆에서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10년 전에 이 절에서 사기를 친 범죄자였다니. 스님, 그럼 제 아들도. 네, 위험합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순 보살님과 아드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해안 스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스님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순 보살,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눈치채는 순간 또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해안 스님이 화들짝 놀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나가보십시오. 오래 있으면 의심합니다. 이따가 연등 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복등을 달아드리겠다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세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복도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찾았잖아요. 아, 미안하다. 해안 스님이랑 옛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뒤에서 해안 스님도 나오셨습니다. 스님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어머니 찾으러 오시고. 정순 보살, 이따가 연등 보러 나오시면 제가 특별히 복등 하나 더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민준이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실방을 나와 민준이와 함께 걸으면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가요.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은 더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행복해 하는데. 유진 씨는 법당 앞 평상에 앉아 연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님, 민준 오빠, 여기요. 어머, 유진이 혼자 심심했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연등 구경하면서 기다렸어요. 정말 예쁘죠?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전처럼 또다시 사람을 속이고 돈을 훔쳐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진 양, 배 안 고파? 공양 시간이 됐는데 우리 절 공양 한번 먹어볼까? 좋아요, 어머님. 절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 신도들을 위한 특별 공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산나물에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공양을 하는 내내 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유진 씨는 맛있다며 잘 먹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이제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구나. 공양을 마치고 다시 경내를 거닐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연등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석양빛에 물든 연등이 참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해안 스님이 오시네요. 민준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해안 스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름다운 연꽃 모양 연등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정순 보살님, 오랜 신도이신데 특별히 복등을 하나 더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유진 씨도 따라오려는 듯 했지만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우리는 여기서 사진이나 찍자. 저기 배경 예쁘다. 그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있을게요, 어머님. 다행히 두 사람은 연등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안 스님을 따라 법당 처마 밑 조용한 자리로 갔어요. 그곳은 다른 신도들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이 등불에 정순 보살님과 가족분들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스님은 연등을 법당 처마에 매달면서 등을 고정하는 척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작게 접힌 쪽지를 몰래 쥐어주셨어요. 종이가 손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잘 간직하시고 꼭 펼쳐보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지만 손의 움직임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쪽지를 한복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스님은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민준이와 유진 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머님, 복등 다르셨어요? 이제 우리도 사진 찍어요. 유진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등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경내는 연등 불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주머니 속 쪽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님, 이제 슬슬 내려갈까요? 늦으면 산길이 어두워져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관음사를 떠났습니다. 일주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해안 스님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하셨고 저도 가슴속으로 합장을 했어요. 부처님, 제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차에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을 하고 유진 씨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같이 와요. 유진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보였어요. 그래, 그러자. 차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돌면서 가끔 유진 씨가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는 척 했습니다. 안주머니 속 쪽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종이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해안 스님은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나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 유진이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이와 유진 씨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불도 다 끄고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커튼도 쳤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작고 네모나게 접힌 쪽지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천천히 쪽지를 폈습니다. 해안 스님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순 보살님께 이 여자의 본명은 강민정입니다. 10년 전 관음사에서 보강 스님을 협박하고 불사금 2억 2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기꾼입니다. 지금도 여러 신분을 사용하며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래 형사님께 연락하십시오. 강력계 박철수 형사 010-1234-5678. 절대 들키지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이구나. 정말로 저 여자는 사기꾼이었구나. 쪽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유진 씨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해안 스님의 쪽지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증거도 없이 말하면 믿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날 이상한 엄마로 볼지도 몰라. 민준이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40이 넘어 처음 만난 여자였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들한테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라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해안 스님이 알려주신 형사님한테 먼저 연락해봐야겠어.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가 출근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어머니, 저 출근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입니다. 저기, 혹시 박철수 형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관음사 해안 스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님이 뭔가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혹시 강민정 관련해서 연락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형사님도 급한 일이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서울 은평구에 삽니다만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2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이나 유진 씨가 갑자기 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해안 스님의 쪽지는 불단 뒤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정순 여사님 맞으시죠? 박철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형사님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자 형사님은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셨어요. 해안 스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민정이 다시 나타났다고요. 네. 제 아들 여자친구로 나타났어요. 이름은 최유진이라고 하던데요. 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노트에 뭔가를 적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여사님, 이 여자는 우리가 10년째 찾고 있던 인물입니다. 관음사 사건 이후로 완전히 종적을 감췄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비슷한 수법의 결혼 사기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했어요. 결혼 사기요? 네. 중년 독신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체면 때문에 신고를 안 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형사님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 파일에는 유사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일을 열자 여러 남성들의 사진과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김모 47세 한의원 원장이라고 속이고 접근.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5천만 원 편취. 이모 49세 집안이 어려워 빚을 갚아야 한다며 3천만 원 편취. 박모 52세 함께 사업을 하자며 동업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 편취.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독신 남성들이었고 모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사님, 그럼 지금 제 아들도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재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있고 저희 남편이 남긴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세로 따지면 1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타깃이 될 만합니다. 여사님, 이 여자는 매우 교묘합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들키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님은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한의사라고 했죠? 제가 한의사 면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몇 분 후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유진, 38살. 해당하는 한의사 면허가 없네요. 역시 거짓말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확인하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형사님은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10년 전 관음사에서 찍은 강민정의 사진이었어요. 해안 스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 10년 전에는 긴 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정한 이미지로 바뀌었네요.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변신시킨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사님, 저 이 여자를 반드시 잡고 싶습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좋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위험합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저희와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결혼이 확정된 후에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마 곧 여사님 아드님에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예단, 혼수, 빚갚기 등등.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형사님은 작은 기계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여사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 여자와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브로치처럼 생긴 기계였어요. 그리고 아드님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형사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민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증거를 보여줘야 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거야. 저는 형사님이 주신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강민정의 사진, 그리고 해안 스님의 쪽지까지. 이 정도면 민준이도 믿어주겠지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마 유진 씨 생각에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어서 와. 배고프지? 저녁 차려놨다. 네, 씻고 나올게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도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긴 대화를 위해 든든히 먹여야 했으니까요. 식사를 하면서도 민준이는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이 유진 씨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가끔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니. 밥 다 먹으면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민준이가 휴대전화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민준이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파일을 가져와 민준이 앞에 놓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절대 흥분하지 말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 씨 말이다. 그 말에 민준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유진이가 왜요? 그 아가씨가 사기꾼이란다. 순간 민준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곧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유진이가 왜 사기꾼이에요? 진짜야,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저는 파일을 열어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안 스님의 쪽지를 보여줬어요. 4월 초파일 그날 해안 스님이 엄마한테 이 쪽지를 주셨어. 유진 씨가 10년 전에 관음사에서 사기를 쳤다고. 보강 스님을 협박하고 불사금을 훔쳐 달아났다고. 민준이는 쪽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것 봐. 경찰 자료야. 형사님이 주신 파일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 전부 유진 씨한테 속았어. 아니, 강민정이라는 여자한테.
그게 유진 씨의 진짜 이름이야. 민준이는 파일을 넘기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한의사 면허도 가짜야. 오늘 형사님이 직접 조회해 보셨어? 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한의사는 없대. 형사님이요? 응. 박철수 형사님. 10년 전 관음사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오셨어.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파일을 계속 넘기면서 사진들을 보면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유진이가 정말. 그래, 아들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유진이한테 가서 따져볼 거예요. 제가 황급히 민준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들키면 저 여자는 사라져버릴 거야.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순하기만 하던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봤어요. 민준아, 진정해. 엄마 말 들어봐. 저는 민준이를 소파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연기를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래야 저 여자가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때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지. 연기요? 유진이를 계속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해. 형사님 말씀이 저런 사기꾼들은 결혼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한대. 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 민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유진이를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민준아, 엄마가 더 미안하다. 엄마가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너무 순진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준이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협조할게요. 정말이니? 네. 저 혼자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도 다 당했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죠. 민준이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했어요. 이분들도 저처럼 사랑한다고 믿었겠죠. 근데 배신당하고 돈까지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민준아. 우리가 저 여자를 잡아야 해.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형사님이 주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 유진 씨와의 대화를 전부 녹음해야 해.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표정 관리 잘해야 해. 유진 씨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가 옆에 있을 거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어머니.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긴 밤이었지만 우리 모자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유진 씨를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탈진한 사람처럼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저 여자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 거다. 민준이는 형사님이 준 녹음기를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유진 씨와의 데이트, 전화 통화,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 해요. 다음 달에 하자고. 뭐라고? 네. 갑자기 서두르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하고 싶대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고 해라. 전화를 끊고 박철수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결혼 날짜를 다음 달로 잡았대요. 좋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이틀 후 유진 씨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인데? 제가 어머님께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둘이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 오빠는 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를 빼고 저하고만 만나자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려는 걸까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어머님 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이와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내일 유진이가 나한테만 따로 만나자고 해요. 드디어 왔네요. 형사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여사님, 브로치 녹음기 꼭 착용하시고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저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가슴에는 꽃 모양 브로치를 달았어요. 그 작은 기계 안에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뜨거운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유진 씨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화장을 연하게 하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일부러 착한 며느리처럼 보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방금 왔어. 앉아. 유진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커피 시킬까? 아, 네. 아메리카노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 따로 뵙자고 한 건요. 응, 무슨 일인데? 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한의원을 열고 싶어요. 한의원? 네. 지금까지 남의 한의원에서 일만 했잖아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제 병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민준 오빠한테도 든든한 아내가 될 수 있고요.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거야 좋은 생각이지. 그런데요, 어머님. 유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개업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어요. 대출? 네. 그런데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제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서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대요. 유진 씨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반 담보대출은 연 5%인데 제 신용으로 대출받으면 연 3%래요. 1억 5천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이자 차이가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0만 원이고요. 그럼 내 신용으로 대출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그게요. 유진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신용대출도 담보가 필요하대요. 제 신용으로는 한도를 높게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한대요. 그래. 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집을요, 잠깐만 제 명의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을 자기 명의로 옮기라고? 우리 집을 내 명의로?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유진 씨는 황급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집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딱 2주만, 정말 2주만 제 명의로 있으면 돼요. 2주? 네.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신용등급 덕분에 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어요. 대출 받자마자 바로 다시 어머님께 명의를 돌려드릴게요. 유진 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잠깐 제 명의였다가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집은 계속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거기서 계속 사시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하면 이자를 엄청 아낄 수 있어요. 3년만 갚는다고 쳐도 1,000만 원 이상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이면 저희 신혼여행도 가고 어머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유진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알아본 한의원 자리예요. 강남역 근처인데 유동인구가 엄청 많대요. 여기서 한의원 열면 한 달에 3천만 원은 벌 수 있대요. 서류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한의원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수익이 이렇게 나오면 대출금은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유진아, 저는 고민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기면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 유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집을 가로채겠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잠깐 제 명의였다가 대출 받자마자 바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제발이요. 이거 아니면 저 한의원 못 열어요. 그럼 저는 평생 남의 병원에서 월급쟁이로 살아야 해요.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절실해 보였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유진 씨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이 일은 민준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오빠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나중에 한의원 성공하면 그때 깜짝 놀래켜드리는 거예요. 아들 몰래 시어머니만 구슬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해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해주세요. 법무사랑 은행 다 예약해놨거든요. 금요일에 명예 이전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받고 그 주 안에 다시 어머님께 명예 돌려드릴게요. 벌써 법무사까지 예약해놨다는 말에 오싹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유진 씨는 일어서면서도 계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면 저 정말 한의원 못 열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곧장 형사님께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다 녹음됐어요. 우리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집 명의를요? 형사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네. 2주만 자기 명의로 했다가 대출받고 바로 돌려주겠대요. 금리를 싸게 받으려면 그래야 한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수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출받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팔아버릴 겁니다. 네, 집을 팔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여사님, 집이 강남 아파트 15억짜리잖아요. 명의만 자기 걸로 만들면 합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13억, 14억에도 금방 팔려요. 그 돈 챙기고 잠적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집을 완전히 잃으십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 여사님은 쫓겨나시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15억짜리 집을 통째로 빼앗기다니. 형사님, 그럼 어떡해요? 여사님, 진정하세요. 파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자의 과거 수법을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형사님께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형사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이 여자의 과거 피해 사례들을 분석해 봤는데 전부 같은 수법입니다. 명예 이전받고 일주일 안에 집을 매각해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알아봤을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명예 이전할 때 부동산 처분 위임장도 같이 받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편하게 명예 돌리려면 필요하다는 핑계로요. 그 위임장이 있으면 여사님 동의 없이도 멋대로 집을 팔 수 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형사님, 제발 이 여자를 잡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사님, 승낙하신 척하세요. 금요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집을 빼앗길 뻔했다니. 형사님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 집을 빼앗길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카페에서 유진 씨가 한 말, 집 명의를 넘기라는 요구, 형사님이 알려준 진짜 목적까지. 민준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 집을 팔아버린다고요? 그래. 명의만 넘기면 합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대. 그리고 위임장까지 받아가면 우리 모르게 팔 수도 있고.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어머니 집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민준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진정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형사님이 금요일에 잡으신대.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형사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대. 우리는 계획대로만 하면 돼. 민준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협조할게요. 그 여자를 반드시 감옥에 보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 형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사님, 아드님, 안녕하십니까? 형사님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거실 식탁에 앉자 형사님은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먼저 이것 좀 보십시오. 형사님이 보여준 서류에는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유사수법의 피해자들입니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성들과 노인들이 찍혀 있었어요. 2018년 서울 송파구 박모 씨 12억짜리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가 일주일 만에 매각당했습니다. 2020년 경기 분당 이모 씨 8억짜리 빌라를 명예 이전해줬는데 역시 급매로 팔렸습니다. 형사님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피해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들 저처럼 선량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형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과거에도 이런 짓을 했다면 왜 진작에 안 잡으셨어요? 형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다고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송파구 박모 씨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바보 같다고 생각할까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집이 팔린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아들이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범인이 잠적한 후였어요. 형사님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분당 이모 씨는 뒤늦게 신고했지만 역시 범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남 최모 씨는 바로 신고했지만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적 증거요? 네. 이 여자는 현장에 지문을 절대 안 남깁니다. 항상 얇은 장갑을 끼고 서류를 만지거나 손수건으로 감싸서 도장을 찍어요. 법무사 사무실 CCTV도 각도를 계산해서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같은 사람인 줄 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법이 똑같습니다. 한의사나 의료인으로 위장하고 중년 독신 남성에게 접근하고 시어머니만 따로 만나고 진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일주일 안에 급매로 처분합니다. 매번 똑같은 방식이에요. 형사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한 분이 그린 몽타주가 관음사 사진의 강민정과 일치합니다. 얼굴형, 눈매, 인매가 거의 똑같아요. 그럼 그걸로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몽타주만으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약해요. 명확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문, DNA,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요. 형사님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매번 신분을 바꿉니다. 2018년에는 김지은, 2020년에는 박민정, 2022년에는 이수진, 지금은 최유진. 전부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이에요. 그럼 진짜 이름은 뭔가요? 강민정입니다. 10년 전 관음사 사건 때 쓰던 본명이에요. 하지만 그 신분은 진작에 버리고 계속 새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잡을 수 있나요? 형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여사님이 직접 녹음하셨고 명예 이전 요구 내용이 명확하게 담겼어요. 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형사님은 새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작전 계획입니다. 유진 씨가 예약한 곳은 강남에 있는 바른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제가 어제 법무사님께 연락해서 협조를 구했어요. 협조요? 네. 법무사님이 평소처럼 업무를 보시다가 유진 씨가 위임장을 요구하는 순간 저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위임장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네.
부동산 처분 위임장입니다. 이게 있으면 원소유주 동의 없이도 멋대로 집을 팔 수 있어요. 과거 피해자들도 전부 이 위임장 때문에 당한 겁니다. 형사님은 위임장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이정수는 최유진에게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체포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형사님은 법무사 사무실 약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 사복경찰 4명, 건물 입구에 2명, 저는 건물 로비에서 대기합니다. 법무사님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순간이 신호예요. 30초 안에 투입합니다. 형사님은 작은 기계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하나는 여사님 브로치에, 하나는 가방 안에 넣으세요. 이중으로 녹음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유진 씨가 위임장 이야기를 꺼내면 잠깐이라도 머뭇거리세요. 이게 뭐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유진 씨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대화가 결정적 증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형사님이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평소처럼 출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체포 소식은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형사님. 형사님은 서류를 정리하시며 일어났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강력계 전체가 투입됩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사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민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금요일까지 이틀 남았어요. 그때까지 제가 유진이를 만나야 하는데 괜찮겠니? 네, 해야죠.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셨어요? 금요일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이모티콘까지 붙은 밝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금요일에 보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목요일이 지나가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슴에 녹음기가 든 브로치를 달았어요. 가방 안에도 다른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형사님 말씀대로만 하시고요. 그래, 걱정 마라. 어머니, 사랑해요.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유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 유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10분 후에 도착할게요. 준비되셨죠? 응, 다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으로 형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님, 곧 출발합니다. 형사님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 완료. 법무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힘내세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 씨가 온 것입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은 유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나요. 서류에 도장 몇 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유진 씨는 운전하면서 계속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섬뜩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유진아, 이거 정말 문제 없는 거지? 저는 일부러 불안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를 끼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차는 강남역 근처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바른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자, 도착했어요. 어머님 가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곳곳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마 사복 경찰들일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유진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이쪽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법무사님은 우리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오늘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유진 씨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님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요. 이건 소유권 이전 신청서입니다. 양도인은 이정순 씨, 양수인은 최유진 씨로 작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취득세 신고서도 같이 작성하셔야 하고요. 여기 도장 찍으실 곳에 포스트잇 붙여뒀습니다. 법무사님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유진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유진 씨가 제게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제가 일부러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3곳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에 찍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분증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법무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는데 유진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법무사님. 그리고 위임장도 작성해야 해요. 순간 방안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임장이요? 법무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어머님께 명예 돌려드릴 때 어머님이 바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려고요. 유진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부동산 처분 위임장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법무사님은 서랍에서 위임장 서식을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요? 제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건 형식적인 서류예요. 나중에 제가 혼자 등기소 가서 명예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릴 때 필요한 거예요. 어머님이 일일이 오시면 번거로우시잖아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어머님. 이거 없으면 나중에 어머님이 직접 등기소 가셔야 해요. 인감증명서도 또 떼고 서류도 또 작성하고 이거 하나 해두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이 위임장으로 뭘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등기 업무요. 명예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들 처리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 일체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써 있는데요. 제가 서류를 읽으며 물었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그건 법률 용어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냥 표준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명예 이전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집을 팔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 집을 팔아요? 말도 안 되죠. 그냥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에요. 법무사님, 그렇죠? 법무사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위임장이 있으면 위임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봐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시죠? 제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정말 번거로워요. 등기소 왔다 갔다 하셔야 하고 서류도 복잡하고 이것만 해두시면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진아, 어머님 제발이요. 시간이 없어요. 은행 예약 시간도 있고요. 빨리 도장 찍어주세요. 유진 씨가 제 앞에 위임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빨리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무사님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한번 터치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장을.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아 도장을 위임장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철수 형사님과 사복 경찰 4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뭐야? 유진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민정, 당신을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박 형사님이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저는 최유진이에요. 강민정이 누구예요? 유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시치미 떼지 마. 10년 전 관음사에서 보강 스님 협박하고 불사금 훔친 게 내가 맞지? 그리고 그 후로 박모, 이모, 최모 씨 집을 똑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것도.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여기 있지. 형사님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이 너와 나눈 대화 전부 녹음되어 있어. 집 명의를 넘기라는 요구, 2주 후 돌려준다는 거짓말, 그리고 방금 위임장 요구까지 다 들어있어. 유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해안 스님의 증언도 있어. 너 10년 전 모습이랑 지금이랑 비교한 사진도 있고, 과거 피해자들도 전부 증언하기로 했어.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10년 동안 도망 다니느라 고생했지? 싫어요. 저 안 가요. 유진 씨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사복 경찰들이 재빨리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유진 씨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강민정,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유진 씨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당신이 다 꾸민 거였어? 유진 씨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속였어.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고,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민준 씨를 정말. 거짓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집만 노렸어. 사랑? 그딴 건 처음부터 없었지. 유진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어머님, 복도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민준아.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복도 끝에서 유진 씨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우아하고 단아해 보이던 여자가 이제는 수갑을 찬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어요. 형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10년 묵은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형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번에는 절대 도망 못 갑니다.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화창한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집에 가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왜 이렇게 밝아 보이는지.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불단 앞에 앉아 향을 피웠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합장을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강민정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강민정이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징역 12년 구형됐고 실형은 면치 못할 겁니다. 민준이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민준아, 천천히 아물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회사 동료들과 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정상에 올라가니까 모든 게 다 작아 보이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준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회사 격리팀에서 일해요. 수진 씨는 강민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과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민준이는 천천히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달라요.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진짜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4월 초파일이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관음사 가실 거예요? 저희도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셋은 관음사로 향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해안 스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정순 보살님, 오랜만입니다. 스님은 수진 씨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맑은 눈을 가지셨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연등 달까? 좋아요, 오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연등을 달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인연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민정은 미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하지.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그래도 민준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 이제 앞을 보고 살아야지. 집에 도착해서 저는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강민정도 언젠가는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소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